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성리학적 유교사회의 성장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우리가 실제 수업에서 다루지 못했었던 신분제도하고 그리고 양반들의 문화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신분제도인데요. 조선의 신분제도의 특징은 실질적으로는 반상제도라고 하는 제도로 운영이 되었지만 법적으로는 양천제도였다라는 게 이제 조선시대의 특징입니다. 양천제도라고 하면 거는요, 이제 법적으로 양천제도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상제도는 이제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운영되던 게 이제 반상제도입니다. 뭐 차이점은 뭐냐면요, 양천제도는 양인과 천인으로 나뉘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양인이 있고요, 그리고 천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제도는 양반과 그리고 중인, 상민,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천민까지 해서 총 4가지 신분제도로 이제 정착이 된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작은 조선은 천민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양인이라는 것으로 이제 법을 정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법률상 자유민이면서 양인들은 과거의 응시, 관직의 진출이 가능한 신분이었고요. 그리고 조세를 내면서 나라의 국역 등을 져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 입장에서는 양인이 많을수록 세금을 내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나라가 하는 각종 일에 동원할 노동력도 많아지기 때문에 양인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많이 했죠.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도드라지는 분이 바로 태종입니다. 그래서 태종은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것처럼 호패법 등을 통해서 인구 조사를 하고, 그리고 또 기존에 노비로 되어 있었던 사람들을 양인으로 바꾸면서 양인의 수를 증가함으로써 세금도 걷고 역을 할 만한 사람들도 늘리려고 했었죠. 천민이라고 하면 비자유인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대부분은 이제 노비였습니다. 그래서 재산으로 취급이 되면서 주인에게 봉사할 의무를 지는. 그래서 조선은 양인이거나 천민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이제 둘 중에 하나의 신분에 속하도록 이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안 됩니다. 바로 뭐 때문이냐면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 양반들이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 기타 나머지 신분들을 이제 구분을 지은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만들어졌었던 제도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조선의 신분이라고 알고 있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라고 하는 이런 신분은 실제로 운영되었던 반상제도로 원래 법적인 제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반인데요. 양반에 대한 개념이 변화가 되면서 양천제에서 반상제로 갔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원래 양반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선생님이 실제 수업에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문무반의 현직 관료, 그러니까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직에 나가는 문신들과 무신들, 이 사람들을 문반, 무반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반이 2개 있다 보니 이제 양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현직 관료만 이야기를 하는 거였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현직 관료인 사람, 그리고 또 예전에 양반이었던 사람, 그리고 양반이 될 사람까지 다 포함을 하게 되면서 결국 신분과 가문을 뜻하는 용어가 돼버립니다. 네, 그래서 현직 관료 그리고 가족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돼버리죠. 그리고 이제 이 양반들은 현직 관료였기 때문에 군역을 면제받는 굉장히 큰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현직 관료에게 군역을 면제해 준다라는 개념이었는데 이 양반이라는 개념이 커지면서 양반이면 누구나 군역을 면제받는 그런 게 돼버렸고요. 그러다 보니 일반 백성들도 실제 사회생활에서 양반으로 대우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양반을 사칭함으로써 군역에서 빠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주로 과거, 음서, 청거 등으로 관직에 진출을 했고요.
이 중에서도 과거가 단연 으뜸이죠.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나갔었고요. 그리고 과거를 통해 관직에 나가면 나라에서는 초기에는 과전을 지급을 했었죠. 그리고 녹봉도 이제 받을 수 있는, 지금으로 치면 월급인 셈입니다. 이걸 받을 수 있었는데 나중에 되면 이제 녹봉으로만 받게 되죠. 이 양반들의 경제 기반은 처음에는 노비들,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노비와 그리고 나라에서 주는 과전 등으로 이제 경제적 기반을 갖고 있었는데, 뒤로 가면서 과전이 이제 지급되지 않게 되면서 과전이 지급되지 않게 되면서 이제 땅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퇴직한 이후에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그래서 과전이 없어지면서부터는 사람들이 땅을 모으기 시작을 하죠. 자기 돈으로 땅을 구입을 하고 뭐 권력으로 땅을 뭐 뺏든가 해서 땅 주인인 지주가 되고, 그리고 노비라던가 아니면은 그 소장농 등을 이제 계약을 맺어서 이제 관리를 하는 지주 전호제가 이제 유행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신분은 이제 양반의 밑에 있었던 중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중인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관점에서 봐서는 양반들보다 훨씬 더 쓸모 있었던 사람들이죠. 보통 기술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로 역관과 의관인데요. 역관은 통역을 하는 분들, 그리고 의관은 의사들이고요. 그리고 관청의 화급 관리인 서리. 그러니까 무슨 관청이든 간에 그 관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실무를 잘하는, 그런 실무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 중인 계층인 서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수령을 보좌해 주던 향리, 이런 사람들이 모두 중인이라고 이제 불렸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 신분이 세습이 되었고, 그리고 또 작과의 응시가 가능했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아빠가 역관이면 아들, 손자까지 계속해서 이제 역관으로, 그리고 또 아빠가 의관이면 자식들 대까지도 계속해서 의관이라고 하는 신분을 이제 물려받게 되고, 또 관직에, 작과를 통해 관직에 나가면서 하나의 계층처럼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양반과의 차이가 별로 없었는데, 가면 갈수록 양반의 수가 늘어나고, 그 양반들끼리도 누가 권력을 잡느냐를 가지고서 분당이 생기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중인들을 제대로 대우해 줄 리가 없죠. 그래서 차별은 점차 심화되기만 했고요. 중앙의 고위관직으로 진출하는 거는 이제 꿈도 못 꾸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의 고위관직 진출이 불가능하죠. 그런가 하면 지방에서 고려시대까지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향리들도 상급에 있었던 좀 돈 많고 땅 많았던 그런 향리들이 성리학을 공부해서 양반으로 올라가다 보니 남아있는 향리들은 대체로 좀 규모가 작고 경제적으로 크게 여유가 없는 향리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대체로 이제 신분이 하락이 되면서 이제 수령을 이제 보좌하는 그런 역할로 중인 취급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중인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중인과 이제 비슷한 취급을 받으면서 통상 이제 중인이랑 같이 묶이는 사람들로는 서얼들이 있었습니다. 이 서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요, 여기 좀 서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제 서자하고 얼자가 이제 합해서 앞글자를 따서 서얼이라고 불렀고요.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서자의 경우에는 엄마의 신분이 일반 양인인 경우는 서자, 그리고 이제 얼자의 경우는 엄마의 신분이 천민인 경우에는 얼자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자, 중인으로 취급이 됐고요. 이게 법적으로 문과 응시를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양인이 양인이 아닌 특이한 상황이죠. 원래 양인이면은 응시할 자격이 있다고 했는데 중인의 경우에는 응시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과에는 응시를 못하지만 문과에 응시할 자격은 있었어요. 그래서 무반에 등용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백성들이죠. 상민 혹은 뭐 양인, 양민, 뭐 다양한 이름 등으로 부릅니다. 성인, 서민, 뭐 평민, 뭐 다양하게 부르는데요. 보통 농민, 수공업자, 상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우리가 조선에서 산농공상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산농공상이라고 신분을, 양인들의 신분을 얘기했을 때, 여기서의 산은 선비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 농이 농민, 그 다음에 이제 공이 이제 수공업자들이죠. 공업을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상은 상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상으로 봤을 때 다 같은 상민이지만 그 안에서도 농민이 좀 더 이제 나은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상민의 대부분을 차지를 했었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자영농을 추구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소작인으로 전락한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뭐 과거 응시나 뭐 관직 진출이 가능하지만 이 과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최소 20년에서 30년 가량 준비할 만큼의 경제력을 갖고 있는 농민은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다. 이게 이제 대체적인 얘기고요. 이렇게 관직에 나갈 수 있어라는 그런 사탕을 줬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조세 공납 부역의 의무를 부여를 합니다. 우리 앞에서도 배웠지만 조세는 토지에 매기는 세금, 그리고 공납의 경우에는 특산물, 그리고 부역은 몸으로 하는 힘든 일들을 얘기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수공업자들, 농민 밑에 있는 수공업자들인데요. 그리고 또 상인들인데요. 농민보다 아래에 있고요. 농본 억상 정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농본 억상 정책. 농사를 본으로 하고 근본으로 하고 억누른다 할 때 억자예요. 상업이다. 그러니까 농사를 기본으로 하고 상업을 억누르는 정책. 이게 이제 조선의 기본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탄압을 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조선은 고려시대 때의 그런 뛰어난 그런 수공업 기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쇠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조선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이 안타깝죠. 다른 나라들이, 특히 이제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여러 가지 업적들을 만들어내면서 막 발전을 할 때 우리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었다는 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신량역천이라 그래서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중에서는 상민에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신양, 몸은 양인인데 역천, 맡은 일이 천하다라고 해서 사실은 천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들을 하는 분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봉수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적이 쳐들어왔을 때 봉화 올리는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 역에서 일하시는 분들, 역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조선의 통신, 뭐 교통을 책임지시던 분들은 일이 힘들다고 해서 거의 천민 취급을 받았고요. 나중에 이순신 장군을 따라서 임진왜란 때 활약을 했던 그런 수군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모두 천민 취급을 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도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엔 꼭 필요하지만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을 해주시고 있는 분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대우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들 많이 보이거든요.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천민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천민은 대부분의 이제 노비, 그리고 백정, 무당, 창기, 광대 등이 이제 천민이라고 불렸습니다. 노비는 설명 밑에 할 거고요. 백정은 우리 뭐 들어보셨겠지만 뭐 소나 돼지를 잡는다던가, 아니면은 그 수공업품 중에서 이제 조금 그 이렇게 대나무로 이제 뭐 물건을 만들어 판다던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백정이라고 불렸고요. 무당은 이제 그 우리 전통신앙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창기라 그러면 기생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광대 그러면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재주를 보여주고 돈을 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천민 취급을 받았고요. 보통 이제 이 노비가 대표적이다 보니 노비로 얘기를 해드리면 비자유민이죠. 자유가 없습니다.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재산 취급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관직 진출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뭐 재산을 소유한다, 이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노비가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자기 신분을 사면 노비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족 구성 가능하고요. 아무리 노비라고 하지만 주인이 함부로 죽이거나 형벌을 내리는 것으로는 엄격하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주인이라도 노비를 죽이거나 하게 되면은 이제 사람을 죽인 걸로 처벌을 받게 됐죠. 그래서 노비의 종류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제 소유에 따라서 국가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공노비, 개인에게 소속되어 있으면 사노비라고 했고요. 지금 독립된 가옥에 거주한 그러니까 공노비들은 이제 독립된 가옥에 거주를 하면서 나라에 이제 몸으로 하는 일들, 뭐 노동력들 나라에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신공이라 그래서 돈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노비 중에서도 관청에 소속돼 있어서 관청이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노비가 있고요. 관청에 소속 안 돼 있으면서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 일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을 일정한 금액만큼 제공을 하면 그러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노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노비도 이건 마찬가지인데요. 노비 중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솔거노비라고 하는 게 이제 관청에서 공노비로 치면 관청에서 생활하는 노비를 솔거노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과 함께 살면서 노동을 제공해주는 그런가 하면 외거노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신공을 제공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따로 살면서 주인에게 1년에 정해진 것만큼 내면 되는 거니까 뭐 주인의 간섭 같은 거 별로 안 받았겠죠. 그래서 상황이 별로 안 좋을 때는 상민들 중에서 차라리 노비가 국가로부터 세금 같은 걸 내지 않으니까 오히려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스스로 노비라고 주장하는 뭐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문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전기 양반 문화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15, 16세기로 조금 나눠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전기 양반의 문화 그러면 비슷한 부분도 있고 또 아닌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15세기에는 성리학이 뭐 주를 이루기는 하지만 그래도 성리학만 있었던 시기는 아니에요. 근데 16세기가 되면 사림들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이때부터는 주로 성리학 위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15세기까지는 성리학 외에도 뭐 도교라던가 노장 사상 등을 반영한 작품들이 등장을 하는데 16세기가 되면 그런 작품들은 등장하지를 않고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먼저 이제 유명한 그림으로는 안견이 그린 화원, 그러면 이제 나라에 소속된 화가입니다. 화원 출신인 안견이 그 안평대군의 꿈을 이제 듣고서 그렸다고 알려져 있는 몽유도원더라고 하는 그림이 이제 굉장히 유명합니다. 조선 초기 그림인데요. 잠깐 보고 갈까요? 네, 이게 이제 몽유도원도입니다. 지금 보시면 뭐 사실 그 그림을 잘 모르면은 모르실 수 있는데 이야기의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부터 이제 오른쪽 위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희안의 양반관리 출신이었었던 강희안의 고사관수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결하고 뭐 과감한 필치를 통해 뭐 인간의 내면 세계를 묘사했다 그러는데 뭘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 그림입니다. 네, 고사관수도라는 거는 이제 나이 드신 이분께서 지금 흐르는 물을 쳐다보고 있는 느낌인데 이걸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은 뭔가 좀 피곤하고 힘든 그런 일상에서 벗어나서 자연 속에서 그냥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을 좀 선생님은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바로 도교에서 이야기하는 노장사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주장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뭐 공예에서는 분청사기라고 해서 아직 조선의 백작 단계 직전까지 가 있던 분청사기가 나라 주도로 많이 사용이 됐고요. 건축은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는 과정에서 뭐 궁궐이라던가 뭐 관청이라던가 관아 그리고 성곽 학교 같은 것들을 만들면서 건축이 이 무렵에 이제 많이 이제 보여지고요. 16세기로 가서 보시면은 이제 사군자가 유행을 합니다. 사군자라 그러면 우리 매난 국죽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매난 국죽이라 그래서 식물들인데 이 식물들이 그
보여주는 모습이 마치 선비를 닮았다라고 해서 16세기 이후 이 선비들의 정신세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매는 매화를 뜻해요. 그리고 나는 난초, 그리고 국은 이제 국화, 그리고 죽은 대나무입니다. 근데 이제 각각 어떤 특징 때문에 이렇게 좋게 봤냐면요. 매화의 경우에는 눈이 덮여 있을 때도 핀다고 할 정도로 그 이른 봄에 세상이 모두 이제 피지 않았을 때, 뭐 세상의 모든 꽃들이 피지 않았을 때 그런 눈밭에서 이제 피어나는 그런 모습이 선비의 모습을 닮았다나 뭐 그랬답니다. 그리고 난초의 경우는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모습, 쭉쭉 뻗어나가면서 이제 고든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국화, 그리고 국화는 이제 가을에 찬서리가 내릴 때 이제 모든 이파리들이 다 이제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떨어지고 막 이러고 때 이제 꽃을 피는 모습이, 또 그리고 이제 대나무는 이제 사계절 내내 푸르면서도 고든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당시 이제 성리학자들 사이에선 좀 좋아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작품 중에 이제 유명한 게 이정의 대나무 그림, 뭐 어몽룡의 매화 그림 등인데,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방금 전에 봤었던 몽유도원도 고사관에서도 이런 그림들은 딱 티가 나지만 이 대나무 그림, 뭐 매화 그림 이런 거는 아무래도 조선 후기까지도 계속 그림이 그려졌고 그걸 구분해내는 거는 이건 미술 문제죠. 그래서 네, 이거는 그냥 이런 걸 그렸다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예에서는 백자가 유행을 하죠. 선비들의 취향이다 그래서 하얀 백자가 나옵니다. 선비들의 그런 그 깨끗함을 보여주는 그런 공예품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양반 사대부들이 선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생님은 고려청자하고 조선 백자 중에서는 고려청자가 더 마음에 드는데, 이제 선비들의 그런 그 단순하면서도 이렇게 소박함 뭐 이런 걸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백자를 좋아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 되시면 국립중앙박물관이나 뭐 간송 미술관 같은데 전시되어 있는 그런 것들 보시면 아마 좀 직접 보는 게 그림으로 보는 것보다 좀 더 많은 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건축은요 이제 이미 한양천도 등을 통해서 주요 시설물들은 다 지었어요. 근데 이제 16세기가 되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사림들이 권력을 잡고 그리고 또 지방을 근거로 활동을 하는데, 지방 근거지가 바로 서원이었죠. 그래서 서원 건축이 활발해지면서 이 서원이 이제 16세기 이후에 그런 건축 양식을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뭐 가람배치 양식과 뭐 주택 양식이 결합됐다 그랬는데, 이 가람배치 양식이라는 거는 우리 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절에 건물이 들어서는 양식,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곳에 머물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택 양식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양반의 정서를 이제 반영을 하면서도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했는데, 우리 저기 그 안동에 가면 안동에 도산서원이라고, 도산서원, 그리고 거기서 조금 밑으로 한참 좀 내려가면 경주, 포항 거의 다 가서 경주인데요. 거기에 이제 옥산서원, 이런 서원들을 가서 보시면 이 양반들이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했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하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건축물, 이런 서원 건축물과 주변의 자연 경관이 정말 잘 어울려져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가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반 중심의 성리학 질서가 확대되는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양반들은 그 자신들이 공부하고 있는 성리학이 조선 전체에 죄송합니다. 거기 문학 얘기를 안 했네요. 문학 얘기하고 내려올게요. 자, 양반 중심의 한문학이 발달을 했는데요. 이제 전반적으로 한시가 많이 쓰였고요. 한글이 보급된 이후에는 이제 시조나 가사문학도 이제 발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학의 내용과 형식은 좀 더 그 다양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대표자로는 윤선도나 황진이 같은 이런 분들이 16세기에 뭐 시조 등을 통해서 인간 본연의 감정 등을 표출을 하죠. 이런 것들은 황진이니까 가능한 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좀 약간 그
외곽 권력에서 좀 벗어난 분들의 작품이라면 같은 시기에도 송순이나 정철 같이 이제 권력의 그 가장 핵심부에서 활동했었던 사람들은 가사문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죠. 뭐 정철, 송순 그러면 고문학 쪽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좀 힘들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 다시 내려와서 양반 중심의 성리학 질서 확대하는 얘기를 해보면요. 양반들은 성리학이 널리 퍼지기를 원했고 지방에도 다 퍼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강오륜을 강조함으로써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상강오륜이라고 하면 크게 이제 그 말 그대로 상강오륜이니까 세 가지 강령과 그리고 5가지 도리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강은 뭐 이걸 다 적으시고 할 필요는 없지만 뭐 군의신강, 부의자강, 부의부강 뭐 이래서 임금과 신하 사이의 도리, 뭐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의 뭐 도리 뭐 이런 거고요. 오류는 군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 뭐 이렇게 해서 역시 이제 앞에서 상강에서 다뤘던 임금과 신하 사이의 의로움, 부모 자식 간의 그런 그 친함이 있어야 된다. 뭐 부부 사이에 구별이 있어야 된다. 뭐 그리고 뭐 장유유서, 어른과 아이 사이에, 그리고 친구 사이에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칠까? 그리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가부장적 종법 질서를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사회의 질서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세종대왕 때 상강행실도를 만듭니다. 근데 이 상강행실도는요, 상강이니까 부모, 자식, 임금, 신하, 그리고 남편과 아내 요렇게 해서 세 가지를 중심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오륜에도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강행실도라고 하는 그림책으로 사람들한테 가르쳤는데 지금 오륜에서 2가지가 지금 가르치질 못했다고요. 그래서 16세기 사람들은 이륜행실도라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었던 효자라던가 아니면은 효부, 그 충신, 그리고 연려 뭐 이런 거 외에 이제 사례가 될 만한, 그러니까 친구하고의 관계라던가 형제하고의 관계에서 참 그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역시 그림으로 해서 보급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사림들은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소학을 보급을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집을 이제 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 이제 가묘라고 해서 이제 집안에다가 조상들을 모시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놓고, 그리고 또 조상을 기리는 사당들을 건립함으로써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양반이다 이런 거를 이제 부각을 시키려고 한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등장한 게 바로 족보입니다. 그래서 족보를 편찬을 함으로써 가문의 내력도 이제 우리 가문은 이런 가문이야라는 그런 내력도 기록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같은 족보를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제 결속력도 생기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족보가 없는 신분에 대한 우월 인식도 형성이 되면서 양반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가 되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향약이라고 해서 우리 양반을 주도한 그런 공동체 조직도 만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향안이라고 하는 지역 양반들의 명단도 작성을 해서 자기들끼리 관리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양반들끼리의 향회를 통해 지방민을 통제하기도 하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양반 중심의 사회가 서서히 만들어졌고, 그게 결국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수업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쭉 다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준비하셔서 기말고사에서 좋은 결과들 있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